폭스바겐 영업이익률 58% 급감, 도요타 순이익 40% 감소, 스텔란티스 구조조정 발표, 포드 공장 폐쇄 검토. 2025년 초 세계 완성차 업계를 뒤덮은 헤드라인들이었습니다. 관세 전쟁, 전기차 전환 혼란, 중국 시장 급락, 배터리 공급망 붕괴. 모든 위기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100년 역사의 자동차 회사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흔들리는 와중에 한 나라의 자동차 회사만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이요? 독일 기술력도 못 당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버티는 겁니까? 이건 분명 회계 처리의 착시 현상일 겁니다. 프랑크푸르트 국제 자동차 산업 포럼, 유럽과 미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한 독일 경제학 교수가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시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일시적 현상이에요. 진짜 위기가 오면 결국 무너질 겁니다. 기술력의 차이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확신과 자국 산업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장 뒤편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42살 폭스바겐 글로벌 전략 분석팀 수석 애널리스트 파울 하르트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그 말씀은 틀렸습니다. 제가 지난 석 달간 현대차그룹과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명백한 구조적 차이입니다. 포럼장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파울은 침착하게 화면을 켜며 말을 이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한국 자동차 산업은 지난 30년간 3번의 거대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매번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교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스템이라고요? 그럼 우리 독일 자동차 산업은 100년 넘게 쌓아온 시스템이 없단 말입니까? 파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안정적이지만 경직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시스템은 불안정해 보이지만 유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대격변기엔 유연함이 안정성을 이깁니다. 지금 이곳은 세계 자동차 산업이 총체적 붕괴 직전에 선 시점, 과연 그 속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파울 하르트만입니다. 독일 볼프스부르크에 있는 폭스바겐 본사에서 15년째 글로벌 전략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폭스바겐은 막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회사로 올라선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독일 공학의 자존심이라고 자부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엔 지난 4분기 실적 보고서들이 무겁게 쌓여 있었습니다. 펼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영업이익률 급락, 중국 시장 부진, 전기차 전환 지연, 배터리 공급망 문제, 소프트웨어 개발 실패. 한 줄 한 줄이 모두 위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영업이익률 2.8%. 불과 1년 전만 해도 4.3%였는데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회복되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화면 한쪽에 떠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 실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업이익률 7.5%.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장 환경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데이터 오류겠지. 저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라고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확인하고 재확인해도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는 명백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장 구조를 들여다봤습니다. 폭스바겐은 중국 시장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우리에게 중국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 15% 이상 급락했습니다.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우리 입지가 급격히 좁아진 겁니다. 반면 현대차는 어땠을까요? 중국 시장 비중이 전체의 5%도 채 안 됐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대신 미국 시장이 25%, 유럽이 15%, 인도가 12%, 중동이 8%, 이런 식으로 고르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다변화. 저는 노트에 첫 번째 메모를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한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일부러 만든 겁니다. 다음은 제품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전기차에 올인했습니다. ID 시리즈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경영진은 미래는 전기차라고 확신했고 하이브리드는 과도기 기술이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우리 예상과 달랐습니다. 전기차 수요 증가 속도가 둔화됐고 충전 인프라 문제로 소비자들이 망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ID 시리즈 판매는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아이오닉 시리즈도 개발하면서 동시에 하이브리드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투싼 하이브리드, 소나타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중 전략. 두 번째 메모가 추가됐습니다. 현대차는 미래가 어디로 갈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베팅한 겁니다. 시장이 전기차로 가면 전기차로, 하이브리드가 주류가 되면 하이브리드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한 겁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데이터와 씨름했습니다. 사무실엔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개별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며 패턴을 찾고 싶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한국 자동차 산업은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쌍용, 대우 등 여러 브랜드가 무너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종말을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어떻게 했을까요?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단행했습니다. 불필요한 브랜드를 정리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10년 10만 마일 워런티라는 파격적인 보증을 내걸며 시장을 뚫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비명을 지를 때 현대차는 또 한 번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어슈어런스 프로그램. 차를 사고 1년 안에 실직하면 차를 다시 가져가겠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리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겁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 공장이 멈췄을 때 한국은 어땠을까요? 방역과 생산을 동시에 해냈습니다. 공장을 빠르게 재가동했고 공급망을 신속하게 복구했습니다. 그 결과 반도체 부족 사태 때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습니다. 자체 반도체 계열사가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됐죠. 세 번의 위기, 세 번의 도약. 저는 타임라인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명백한 패턴이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위기가 올 때마다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방어가 아니라 전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료 분석가 슈테판을 불러 세웠습니다. 슈테판은 저보다 5살 어린 젊은 애널리스트였지만 데이터 분석 능력만큼은
회사에서 손꼽히는 인재였습니다. 슈테판, 이것 좀 봐봐. 내가 어젯밤에 정리한 건데. 뭔데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 대응 패턴이야. 저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슈테판이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와,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지?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그런데 데이터는 명백해. 슈테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파울, 이게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인들의 특성 같은 거요. 문화? 네. 제가 예전에 한국 경제 발전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한국엔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있대요. 모든 걸 빠르게 처리하려는 성향이요. 그게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저는 슈테판의 말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아. 속도야. 속도. 저는 즉시 현대차의 신차 개발 기간을 조사했습니다. 평균 24개월에서 30개월. 반면 폭스바겐은 평균 48개월이 걸렸습니다. 거의 2배 차이였습니다. 시장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지금, 이 차이는 엄청난 경쟁 우위였습니다. 슈테판, 우리가 신차 하나 개발하는 동안 한국은 2개를 만들어내는 거야. 시장이 바뀌면 우리는 4년 전에 기획한 차를 억지로 팔아야 하지만 한국은 변화한 시장에 맞춰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야. 치명적이야. 저는 더 많은 데이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 조직 문화, 리더십 스타일까지 모든 걸 비교 분석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전형적인 독일식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단계의 승인과 검토를 거쳐야 했습니다. 신중하고 철저했지만 느렸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훨씬 수평적이고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톱다운도 아니고 보텀업도 아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구조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선 빠르게 결정하고 평시엔 충분히 논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본사 경영전략실에 긴급보고 요청을 넣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경영진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위엔 폭스바겐의 최고 경영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고 경영자, 재무이사, 생산이사, 마케팅이사.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울, 자네가 올린 보고서를 다들 읽어봤네. 한국 자동차 산업을 벤치마킹하자는 제안인데 솔직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이야. 최고 경영자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영업이익률은 2.8%입니다. 작년 4.3%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이 추세라면 내년엔 1%대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 투자는커녕 현재 수준 유지도 힘들어집니다. 재무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일시적 현상일 수 있어. 시장이 회복되면. 시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알던 그 시장으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생산이사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꾸자는 건가?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첫째,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현재 30% 이상인 중국 비중을 10년 안에 15% 이하로 낮추고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남미 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건 이미 검토 중인데 검토가 아니라 실행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둘째,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생산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장은 아직 전기차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0년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공존할 겁니다. 마케팅 이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전기차에 수백억 유로를 투자했어. 지금 와서 하이브리드로 돌아간다는 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양쪽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한국처럼요?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셋째, 현금 흐름을 개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투자를 줄이고 핵심 역량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대차는 32조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순현금 기업입니다. 우리는요? 부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테이블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넷째,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모든 결정에 몇 달씩 걸리면 시장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한국 회사들은 2주면 결정합니다. 우리는 3개월 걸립니다. 그건 우리의 신중함이 아니라 느림입니다. 저는 더 이상 예의를 지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솔직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섯째, 공장 자동화와 유연 생산 시스템에 투자해야 합니다. 한 라인에서 여러 모델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 수요가 바뀔 때마다 공장을 새로 지을 순 없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이걸 하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파울, 자네 말이 다 맞아. 논리적으로는 반박할 수 없어. 하지만 실행이 문제야. 우리 조직이, 우리 문화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100년 넘게 이어온 우리 방식을 바꾸는 건 고통스러울 겁니다. 저항도 엄청날 거고요. 하지만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지금 우리 앞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방식을 고집하며 천천히 무너지거나. 둘째, 겸손하게 배우며 다시 일어서거나.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다른 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네. 파울, 자네가 태스크포스를 이끌어보게. 한국 자동차 산업 벤치마킹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네. 필요한 자원과 권한은 모두 주겠네. 결과를 보여주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받아들여진 건가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폭스바겐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한국 출장 가게 됐어. 2주 정도. 한국? 왜 갑자기? 벤치마킹 프로젝트야. 현대차 본사도 가고 공장도 둘러볼 거야.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국 차를 벤치마킹한다고? 당신 항상 독일 차가 최고라고 하지 않았어? 그랬지.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 세상이 변하고 있어. 우리도 변해야 해. 다음 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빨랐습니다. 입국 심사, 수화물 찾기, 공항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독일이나 미국 공항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동안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 현대, 기아, 제네시스. 독일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 차들이 모두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나라 전체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현대차 전략기획팀 이사님을 만났습니다. 하르트만 씨,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폭스바겐에서 우리를 찾아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가고 싶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질문 리스트를 꺼냈습니다. 리스트엔 50개가 넘는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대차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십니까? 신차 개발 기간이 유럽 회사들의 절반 수준인데요. 이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니까 우리도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완벽보다 타이밍. 저는 재빨리 메모를 적었습니다. 그럼 시장 다변화 전략은 어떻게 수립하셨습니까? 중국 의존도를 낮춘 게 결과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됐는데요. 그건 사실 의도된 전략이라기보단 필요에 의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사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는 내수 시장이 작아요. 5천만 명. 그것도 빠르게 포화됐죠. 그래서 처음부터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시장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한 시장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걸 경험으로 배운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강점은 역설적이게도 약점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내수 시장이라는 약점이 글로벌 전략이라는 강점을 만든 겁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은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확신하지 않았어요. 이사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시장이 전기차로 완전히 넘어갈지, 하이브리드가 계속 남을지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비용이 더 들죠.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보단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리스크 헤징. 또 하나의 메모가 추가됐습니다. 이틀간 본사에서 깊이 있는 미팅을 마친 뒤 저는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자동차 공장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울산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그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이 공장은 축구장 500개가 들어갈 크기입니다. 연간 생산 능력은 140만 대입니다. 우리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로봇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며 차체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는 용접 라인, 정밀하게 도장되는 도장 라인, 마지막으로 내장재가 조립되는 라인까지 모든 공정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라인에선 소나타와 그랜저를 동시에 생산합니다. 시장 수요에 따라 비율을 즉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라인에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유연 생산 시스템입니다. 우리 시스템의 핵심이죠.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스바겐은 모델마다 거의 전용 라인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경직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시장이 바뀌면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저는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아 공장도 둘러볼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엔 미국 조지아주로 날아가 메타 플랜트를 볼 겁니다. 한국에서의 2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매일 밤 호텔방에서 그날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엔 수백 장의 사진과 메모가 쌓였습니다. 귀국 전날 밤, 저는 서울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야경을 보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수많은 한국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이 나라가 지금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더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 됐습니다. 거기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한국에서 배운다, 마이너스 폭스바겐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전환 로드맵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친애하는 폭스바겐 경영진 여러분께, 저는 지난 석 달간 한국 자동차 산업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건 굴욕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자만이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일의 자존심은 과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데 있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경영진 회의에서 격렬한 토론 끝에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가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외 시장 확대, 하이브리드 전략 재검토, 의사결정 구조 간소화.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조직 전체가 변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잡았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엔 울산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다짐합니다. 폭스바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한국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일본 도요타의 누군가도, 미국 GM의 누군가도, 프랑스 르노의 누군가도 지금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국은 해냈을까? 일본 도요타시. 저는 타카하시 유타입니다. 도요타 하이브리드 개발팀에서 12년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프리우스를 만든 팀의 후예입니다. 하이브리드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죠.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우리가 하이브리드 종주국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팀장님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거 봐라. 현대차와 기아의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작년 대비 42% 증가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선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수익성이야. 우리보다 높아. 어떻게 된 거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20년 넘게 개발한 기술인데 어떻게 한국이 따라잡았을까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한국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스펙을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투싼 하이브리드, 소나타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연비 데이터를 봤습니다. 리터당 18km에서 22km. 우리 차와 비슷하거나 더 나았습니다. 출력은 어떨까요? 140마력에서 210마력. 충분한 성능이었습니다. 가격은요? 우리보다 10%에서 15% 정도 저렴했습니다. 품질은? 최근 조사에서 우리와 거의 대등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기술 자료를 구했습니다. 특허 문서도 찾아봤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시스템을 단순히 모방한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늘리면서도 무게는 줄였습니다. 우리가 몇 년째 해결하지 못한 과제였습니다. 모터와 엔진의 통합 제어 시스템도 더 정교했습니다. 전력 회생 효율도 우리보다 높았습니다. 동료 엔지니어 사토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유타, 이거 봤어? 현대차가 신형 하이브리드 트랜스미션 특허 출원했대. 변속 효율이 10% 향상됐다는데. 10%라고? 그게 가능해? 그게 가능한가 봐. 우리 기술팀도 지금 분석 중이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안주하기 시작한 걸까요? 생각해보니 우리는 지난 10년간 프리우스 시스템을 조금씩 개선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검증된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혁신은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과감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실패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실패에서 배워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왕좌에 있다고 믿는 사이에 세상이 바뀐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프리우스의 성공, 하이브리드 종주국이라는 자부심. 그게 오히려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팀장님께 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왕좌라 믿었던 곳에 이미 한국이 서 있었다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이브리드에서 우리는 더 이상 1등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서서히 뒤처지거나 아니면 겸손하게 한국에서 배우며 다시 앞서 나가거나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일본 장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 월가. 저는 존 파키스입니다. 자동차 산업 전문 애널리스트로 1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 주 업무는 완성차 업체들을 분석하고 투자자들에게 조언하는 겁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수입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을 때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제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파키스, 폭스바겐 주식 팔아야 할까? 도요타는 어때? BMW는? 저는 하루 종일 차트와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관세가 25% 올라가면 어떤 회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까요? 유럽 회사들은 심각했습니다. BMW, 메르세데스, 폭스바겐 모두 미국 수출 비중이 높았습니다. 관세가 올라가면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주가는 벌써 15%에서 20% 떨어졌습니다. 일본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 모두 타격이 클 겁니다. 물론 미국 현지 공장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수입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를 봤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폭락하는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날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 옆에 앉은 주니어 애널리스트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관세가 올라가면 한국 차도 타격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래. 근데 현대차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 저는 자료를 찾아 화면에 띄웠습니다. 여기 봐. 현대차 미국 판매량 중에서 현지 생산 비중이 70%가 넘어. 조지아 메타플랜트, 엘라베마 공장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어. 관세가 올라도 직접적인 타격은 적은 거지. 그럼 다른 회사들은요? 독일 회사들은 현지 생산 비중이 30%도 안 돼. 대부분 독일에서 만들어서 수입하거든. 일본도 비슷해. 관세 직격탄을 맞는 거야. 저는 투자자들에게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관세 전쟁의 유일한 승자는 한국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저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관세가 25% 올라갈 경우 폭스바겐은 미국 시장 수익이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MW는 40% 감소, 도요타는 25% 감소, 반면 현대차는 5%에서 10% 감소에 그칠 겁니다. 오히려 경쟁사들이 약해지는 동안 시장 점유율을 늘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월가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CNBC에서 저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파키스 씨, 한국 자동차가 관세 전쟁의 승자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현대차는 10년 전부터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건 관세를 예상해서가 아니라 시장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관세 리스크까지 헤징하게 된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하신다면요? 지금은 한국 자동차 주식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 노출도가 높은 현대차와 기아는 중장기적으로 좋은 투자처가 될 겁니다. 방송이 나간 뒤 제 사무실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펀드 매니저들, 개인 투자자들, 심지어 다른 애널리스트들까지 모두 한국 자동차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동료 애널리스트들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존, 자네 정말 한국 차가 앞으로도 잘 나갈 거라고 봐? 확신해.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야. 구조적 변화야. 무슨 근거로? 현대차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미국 투자를 늘렸어. 그게 우연이 아니야. 전략이었어. 그들은 미래를 내다봤고 준비했어. 그게 진짜 경영 능력이지. 덴마크 코펜하겐. 저는 라스 마이켈슨입니다. 전동화 전략 컨설턴트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 배터리 기술, 충전 인프라. 이런 게 제 전문 분야죠.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메타플랜트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중 한 곳이 현대차의 생산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해서 동행했습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압도됐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봤던 어떤 공장과도 달랐습니다. 이 라인에선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동시에 생산합니다. 공장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한 라인에서 세 가지를 다 만들죠? 파워트레인이 완전히 다른데요. 유연 생산 시스템입니다. 우리 공장의 핵심 경쟁력이죠. 우리는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같은 로봇이 전기차 배터리도 장착하고 하이브리드 엔진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수요가 바뀌면요. 사흘 안에 생산 비율을 조정합니다. 전기차 수요가 늘면 전기차 비중을 높이고 하이브리드 수요가 늘면 그쪽을 높입니다. 사흘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한텐 일상입니다. 저는 유럽으로 돌아와 클라이언트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은 기술국가가 아니라 변화국가다였습니다.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유럽 회사들은 기술에 집착합니다. 최고의 기술, 최고의 품질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다릅니다. 그들은 변화에 집착합니다. 최고의 적응력, 최고의 유연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대변혁기엔 완벽한 기술보다 빠른 적응이 더 중요합니다. 독일 뮌헨. 저는 헬무트 베커입니다. 자동차 시장 컨설턴트로 2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이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중국이 미래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모든 컨퍼런스에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폭스바겐에도 조언했습니다. BMW에도 메르세데스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중국에 투자하세요.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중국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회사들은 제 조언을 따랐습니다.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공장을 짓고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중국 시장 비중이 30%, 40%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로컬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외국 브랜드들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BYD, NIO, 샤오펑 같은 중국 회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중국 판매량은 전년 대비 15% 이상 급락했습니다. BMW도 20% 감소. 메르세데스도 비슷했습니다. 제 조언을 따른 회사들이 모두 큰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한 클라이언트 CEO가 저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베커, 자네가 중국에 투자하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수십억 유로를 쏟아부었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 우리 중국 사업부는 적자야. 죄송합니다. 시장 상황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예상과 달랐다고? 자넨 전문가 아닌가? 전문가가 예상을 못했다는 게 말이 되나?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한국 자동차 회사들의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현대차의 중국 시장 비중은 5%도 안 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장을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들은 중국에 올인하지 않았을까? 저는 과거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현대차는 일찍부터 중국 시장의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대신 미국, 유럽, 인도, 중동 시장을 고르게 공략했습니다. 이게 진짜 글로벌 전략이었구나.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한 시장에 올인하는 건 전략이 아니라 도박이었습니다. 그 시장이 무너지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반면 여러 시장에 분산하면 한 시장이 무너져도 다른 시장이 받쳐줍니다.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21세기 글로벌 전략의 교과서는 한국이었습니다. 제 지난 10년간의 주장을 뒤집는 보고서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틀렸고 한국이 옳았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저는 안데르스 칼손입니다. 재무 분석가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재무 구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회사들이 어떻게 버티는지가 제 관심사입니다. 최근 피치가 신용 등급을 발표했습니다. 폭스바겐은 한 단계 하향됐습니다. 스텔란티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등급이 유지됐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현대차의 재무제표를 열어봤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현금 자산 32조 원, 한국 돈으로 32조, 미국 달러로 24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게다가 순현금 기업이었습니다. 부채보다 현금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능한 거야?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가능하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 안 해. 현금을 쌓아두면 투자 기회를 놓치잖아. 자본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데 한국은 현금을 확보하면서도 투자는 계속하고 있어. 조지아 공장에 76억 달러 투자, 배터리 개발에 수십억 달러 투자. 어떻게 하는 거지? 저는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답은 효율적 자본 배분에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불필요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역량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영업현금 흐름이 매우 건강했습니다. 팔면 팔수록 현금이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많은 유럽 회사들은 팔아도 현금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비용 구조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구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재무 건전성이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유럽 금융계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파리. 저는 클레망 브라운입니다. 르몽드 자동차 담당 기자로 2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 차를 사랑합니다. 르노, 푸조, 시트로엥.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역사와 전통을 존경합니다. 최근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클레망, 한국 하이브리드 차량 시승 좀 다녀와. 요즘 유럽에서 인기라던데. 한국 차요? 꼭 가야 합니까? 가야지. 독자들이 궁금해해. 마지못해 시승 일정을 잡았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했습니다. 한국 차라고 하면 싸고 실용적이지만 특별할 건 없다는 게 제 선입견이었습니다. 시승 당일, 저는 현대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프랑스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정숙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부드럽게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전기 모터와 엔진이 매끄럽게 전환됐습니다. 전환되는 순간을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120km까지 속도를 올렸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핸들링도 좋았습니다. 연비 표시창을 봤습니다. 리터당 20km. 믿을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이게 정말 하이브리드야? 동승한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네, 우리 최신 시스템입니다. 유럽 시장을 위해 특별히 튜닝했죠. 시승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솔직하게 쓰자니 프랑스 독자들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순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솔직하게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차는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니다. 새로운 기준이다였습니다. 기사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차는 저가 브랜드였다. 싸지만 품질은 그저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기술, 품질, 디자인 모든 면에서 유럽차와 대등하거나 더 나은 부분도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기술은 일본을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사가 나간 뒤 독자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한국차 회사한테 돈을 받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기사를 써줘서 고맙다고. 미국 조지아주. 저는 윌리엄 존슨입니다. GM에서 30년간 생산기술 엔지니어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평생 미국 제조업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혁신적이라고 생각했죠. 퇴직 후 한가해진 저는 취미 삼아
여러 공장을 견학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현대차 메타플랜트가 조지아주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공장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견학일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동화율이 GM보다 높았습니다. 로봇들이 더 정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생산 속도도 빨랐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도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GM에서 30년간 봐온 모든 것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이 공장은 시간당 60대를 생산합니다. 불량률은 0.2% 이하입니다. 시간당 60대요? 네, 그리고 한 라인에서 3가지 파워트레인을 모두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에게 제조업 기술의 바통을 넘긴 겁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랜 친구이자 GM 동료였던 마이클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이클, 나 오늘 현대차 공장 갔다 왔어. 어땠어? 우리가 졌어. 완전히. 뭐? 미국 제조업은 이제 끝이야. 한국이 우릴 넘어섰어. 기술도, 효율도, 품질도. 전화기 너머로 마이클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국 런던. 저는 사라 크로울리입니다. 런던 전경대 연구원으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문 주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 대응 모델입니다. 저는 한국이 지난 30년간 겪은 모든 위기를 분석했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팬데믹, 그리고 지금의 완성차 위기까지. 각 위기마다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추적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정면 승부가 아니라 유연한 대응이었습니다. 마치 태권도처럼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역으로 공격하는. 논문 결론은 이랬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위기 내성 모델을 구축했다. 이 모델의 핵심은 5가지다. 시장 다변화, 기술 분산 투자, 재무 건전성, 빠른 의사결정, 유연한 생산 시스템. 이 5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어떤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논문은 학계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여러 학술지에서 게재 요청이 왔습니다. 싱가포르. 저는 리 웨이천입니다. 글로벌 투자펀드 매니저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 주 업무는 유망한 투자처를 발굴하고 수익을 내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 자동차 주식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독일과 일본 브랜드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비중을 낮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을 보니 제 판단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폭스바겐 주식은 30% 떨어졌습니다. 도요타도 20% 하락. 반면 현대차는 15% 상승했습니다. 왜 놓쳤을까? 저는 반성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명성을 봤습니다. 현재의 실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브랜드 파워에 현혹됐고 실제 경쟁력을 간과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관세가 완화되는 순간 한국 차는 다시 전진할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 회복되면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갈 겁니다. 저는 투자 전략을 바꿨습니다. 한국 자동차 비중을 20%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미래를 잃는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2025년 세계 완성차의 위기 속에서 한국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30년간 위기를 겪으며 단련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주.